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스물두 살의 퍼스트 레이디. 부지런하는 새가 신선한 먹이를 얻는다. 이는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다. 나는 게으른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하게 움직이자는 원칙으로 일했다. 그래야 더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한 건의 민원이라도 신속히 해결해야 국민이 편해진다고 믿었다. 아, 어머니. 친구들과 여행 중이던 어느 날 하숙집에서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다며 빨리 하숙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혼자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어머니가 걱정되었다. 하숙집에 도착하니 대사관에서 나온 분들이 와 계셨다. 모두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을 받았다. 그들은 내게 급히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 예감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커다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내 질문에 그들은 난처한 표정만 지으며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수속을 하기 위해 바삐 걸어가다가 궁금한 마음에 신문 스탠드로 갔다. 한 신문에 실린 아버지 어머니 사진 위에 암살이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다. 나는 급히 신문을 펼쳐보았다. 일면에 어머니 사진이 크게 실렸다. 온몸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쇼크를 받았다. 날카로운 칼이 심장 깊숙이 꽂히는 듯 통증이 몰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 오듯 눈물만 쏟아졌다. 비행기를 타고 항구로 돌아오는 내내 그렇게 쉬지 않고 울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나와 계셨다. 굳게 담은 입술과 눈빛에서 아버지의 아픔이 느껴졌다. 창백하게 질린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아버지는 곧 평소의 표정을 되찾으셨다. 아버지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내 등만 계속 쓸어주셨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쏟아지는 눈물을 참았다. 온몸에 뼈마디가 저려오는 듯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가족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밤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저격 당시의 상황이 전해졌다. 8.15 광복절 축사가 이어지는 동안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실내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다. 축사를 낭독하던 아버지가 급하게 연설대 뒤로 몸을 피했다. 첫 발의 총성이 울린 지 15초 정도 지난 뒤였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있던 어머니의 고개가 왼쪽으로 떨궈졌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다. 단상 쪽으로 성큼 걸어 나온 아버지는 어머니 쪽을 손짓하며 병원을 외쳤다. 경호원들이 의식을 잃은 어머님을 안고 황급히 행사장으로 나갔다. 그 사이 범인이 잡혔고 빠져나갔던 청중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다시 단상에 올랐다. 예정대로 기념사를 끝내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를 살폈다. 초록색 비닐의자 주위에 어머님의 고무신이 흩어져 있고 한쪽에 핸드백이 뒹굴고 있었다. 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고무신과 핸드백을 주워 들었다. 그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나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렸다. 텔레비전에서 며칠 동안 그 장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내게는 그것이 더없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날마다 어머니의 죽음이 일일 드라마처럼 수시로 방영된다는 사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범인은 일본 여권을 가진 간첩 문세강으로 밝혀졌다. 배후 세력에는 조총련이 도사리고 있으며 북한의 지령에 의한 범행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자 수백 명의 시민이 병원 앞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한 채 어머니는 8월 15일 저녁 7시 세상을 떠나셨다. 나중에 들으니 비서실장에게서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순간 벌떡 일어나 가족실에 붙어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오열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혼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오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 먼 길을 가시는데 장녀로서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다는 죄스러움에 눈앞이 캄캄했다. 급히 길국길에 올라 한국을 향하고 있던 시각, 청와대 앞에는 어머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운전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찾아와 국화 밀송이를 보초병에게 맡긴 것을 시작으로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밖은 거센 비바람이 날렸지만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내 외신 기자들도 이 사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 시간마다 서울발 뉴스를 내보냈다. 16일 아침 10시부터 일반 조문객을 받기로 했는데 9시가 되기 전에 1만여 명의 조문객이 몰려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뉴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아들에게 업혀온 할머니, 갓쓴 할아버지, 코 올리게 어린아이, 모시옷을 다려입은 중년 남녀 등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조문객이 찾아왔다. 1974년 8월 19일 아침, 장려 행렬이 지나갈 연도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영구차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어머님의 손때 묻은 영부인 접견실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중앙청 현관 앞 광장에 마련되었다. 아버지는 홀로 청와대를 지키고 계셨다. 장례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양팔을 벌려 우리를 안았다.
아버지의 팔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에게는 마음껏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가족의 고통을 추스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님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다. 청와대 곳곳에 남겨진 어머님의 흔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천길 낭떠리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주인을 잃은 물건들만 쓸쓸하게 한쪽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당신이 기거하는 방에 서도용 책상을 따로 두고 틈날 때마다 붓글씨를 쓰셨다. 곁에서 보기에도 단순히 예술적 취미 같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근심이 있을 때마다 책상 앞에 앉아 붓을 잡으셨다. 그 손길이 마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노력처럼 보였다. 나는 간혹 곁에서 먹을 갈아드리곤 했는데 어머님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고요해 보여서 내 손길도 조심스러워지곤 했다. 어느 날에는 밤 늦도록 서두에 열중하고 계셨다. 밤을 새워 붓글씨를 쓸 만큼 어머니에게 힘든 시련이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종종 나에게 신당동 집에 가서 살 날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작은 집이라도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 살면 참 좋겠어. 이 무거운 책임감을 벗어버리고 말이지.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며 심장이 잘려나간 듯한 고통에 몸서리를 쳤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얀 갑사 한복을 입은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찬바람이 불었다.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다. 한동안 산송장처럼 지냈다. 그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심리적인 압박감 탓인지 생리가 끊기고 몸 여기저기서 고통을 호소해야 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없던 알레르기가 생겨 매일 재채기가 났다. 하지만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고통은 삼남매의 고통보다 몇십 배 더한 것이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나는 나를 추스렸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으니 말이다.